공장에서 모든 것들이 무한정 생산이 되는 2차 산업사회를 만나기 전에 한반도 문명은 원래 언젠가 멸망할 문명이었어요. 세계에 의존적이면서 또 한편 이웃과 고도로 경쟁합니다. 원래 한국은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인구를 보존해야 인구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대 철학과 출신이시기도 하고 또 원래 이제 딴지일보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또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으로 이제 히트를 치면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잘 알려지신 분이고요. 또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그런 강연을 하고 계시는 홍대선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쓰면서 한국 사람들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생겨먹었는가 그 근원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한국인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무뚝뚝하다, 어떨 때 되게 친절하다, 밥을 진짜 좋아한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항목들을 나열하는 책을 쓰지 말자. 나는 철학과를 나왔으니까 어떤 항목을 갖다 대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한국인을 만든 근원적 요소, 어떤 그 원리라고 합시다. 그 원리를 파헤쳐보자. 그래서 이 책을 한 번 읽게 되면 어떤 사람이든 나의 한국인다움이 이런 거구나, 바로 이것이 한국적인 거구나 라고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이 책을 쓸 때 아이디어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이 면은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모순처럼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한 요소의 다른 측면이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이 책은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민족의 투쟁법을 보지 않고는 그 민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연 주제를 한국인의 전쟁사로 잡았던 것입니다. 왜 전쟁 얘기하는데 갑자기 농경지로서의 한반도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부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존과 투쟁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나라 지도를 딱 보면 우리나라 농사짓기 좋게 생겼어요? 안 좋게 생겼어요? 매우 나쁘게 생겼죠. 예. 미국의 기준이나 혹은 유럽 대평원, 유라시아 대평원의 기준에서는 토양의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화강암 비율이 높습니다. 화강암 비율이 높으면 토양이 산성화됩니다. 우리나라의 농토는 굉장히 척박하다는 뜻이죠. 한국의 농토는 화강암과 물의 특성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인간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는 구조로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화학비료가 있고 공장에서 모든 것들이 무한정 생산이 되는 2차 산업사회를 만나기 전에 한반도 문명은 원래 언젠가 멸망할 문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문명은 이렇게 농사를 짓기 힘든 땅인데도 불구하고 쌀농사에 올인을 했어요. 왜 쌀농사에 올인을 했을까? 쌀은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척박하고 한정된 평야에서 조금이라도 많은 인구가 먹고 살면서 외적의 침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머릿수를 무조건 확보해야 돼요.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쌀농사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많은 인구를 부양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래 한국은 쌀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일본도 쌀농사를 지었던 곳은 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그 혼슈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요. 그 지역도 한국보다 훨씬 기후가 따뜻하고 습도가 높고 온도도 높아서 쌀농사 짓기에 훨씬 유리했어요.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불리한 환경에서 쌀농사를 지어왔던 거예요. 평균적으로 전근대에 밀농사를 짓는 어떤 농부와 쌀농사를 짓는 어떤 농부가 있으면 쌀농사를 짓던 농부가 밀농사 농부보다 평생 3배의 노동을 합니다. 노동집약적이에요, 쌀을. 그런데 척박할수록 노동을 더하게 될까요? 덜하게 될까요? 더하게 됩니다. 맞아요. 척박할수록 이 척박한 땅에서 원래 쌀을 생산 못하는데 어떻게든 생산하기 위해서 더 일하게 돼요. 쌀은 모든 작물 중에 가장 인구 부양력이 뛰어나지만 가장 노동집약적이에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인구가 필요한 거죠. 노동집약적인.
그래서 이 품앗이하잖아요. 이것은 공용밭이 아니야. 누군가의 논이죠. 내 논에서 남들이 일해줘야 되고 남의 논에서 내가 일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쌀농사는 이웃에 의존적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한국의 불행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농부들은 외국의 다른 문화권의 농부보다 7, 8배를 일하면서도 굶어 죽어요. 왜? 쌀농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땅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해조류를 30종류를 먹고요. 수많은 나물, 외국에서는 다 독초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우리가 나물을 먹을 때 끓는 소금물에 데쳐서 무치죠. 제독 과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4, 50종의 외국에서 독초로 분류된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쌀농사만으로 굶어 죽기 때문이에요. 농경지는 한정적이니까. 그리고 쌀농사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단지 먹고 살 뿐이지 정기적인 가뭄이 모든 걸 휩쓸어갑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하지만 이웃과의 경쟁성도 생겨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런 노골적이고 속물적인 속담이 있는 곳은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배가 아파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산다는 얘기는 내가 소유할 토지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농경지가 너무나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사촌이 암에 걸리거나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것이 한국인의 정의자 속물성이에요. 설명해 볼까요? 한국인에게 최고의 꿈이 뭡니까? 한국인이 침대에 누워서 상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는 그거는 내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친구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서 동창회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가치 친척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남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서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이 비교심, 이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경쟁심을 가지고 있지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죽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요. 왜? 내 논밭에서 일해줄 이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 같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미움과 사랑 사이에 어딘가 그 끈적한 감정을 저는 정이라고 봐요. 세계에 의존적이면서 또 한편 이웃과 고도로 경쟁합니다. 여기서 한편으로는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한편으로는 이웃과 필요할 때는 헌신적으로 결집하는 문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외국과 한국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책에서 한국인은 전쟁 민족이라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전쟁 상황과 평화 상황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시 말하지만 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어떻게 평상시에 먹고 살아왔고 어떻게 전시에 싸워왔고 어떻게 생계를 이어왔고 어떻게 투쟁해왔는지를 합쳐야 되는데 즉 어떤 민족에는 그 민족만의 투쟁법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한국인의 투쟁법은 다른 나라가 아닌 중국을 상대로 형성되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 강연의 본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건요 발명품이에요. 한 개인의 발명품입니다.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중국이지 중국은 절대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 하나의 중국은 계속해서 팽창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족은 전쟁에서 이겨도 져도 계속 승리했어요. 져서 예민족이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복당했어요. 그런데 그 북방에서 말 타고 힘들게 사냥하고 그러다가 중국인이 돼서 비단 옷을 입고 매일 좋은 음악을 귀에 듣고 좋은 곡물로 빚은 좋은 고량주를 마시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중국인이 되버립니다. 그 사람은 한족이 되버려요. 그래서 한족은 전쟁에 이기든 승리하든 계속해서 팽창해 왔어요. 이것은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물에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이 속성을 중국이 숨기고 있다가 21세기 들어서 동북공정이 우리나라를 괴롭히면서 역사 왜곡을 하면서 그러한 욕망을 다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언제나 그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욕망은 언제부터 있었냐? 진시황 때부터 있었어요. 진시황이 흉노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원래 고조선을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트남을 정복하기 위해서 조타라는 장군을 그 시절에 이미 보냈어요. 2200년 전에. 중국의 팽창 요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욕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반도 왕조와 중국 왕조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인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농업 생산력 정말 처참한 국가예요. 생산력, 회복력도 낮습니다. 중국은 말도 안 돼요. 저투력은 당연히 한정적입니다. 우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나 질병으로 죽게 되면 모두가 논밭에서 협동, 품앗이를 못하게 되면서 다 같이 굶어 죽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왕조 멸망이에요. 중국이 무너뜨린 우리 왕조가 고조선, 고구려, 백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달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몇 개예요. 이상한 카테고리였습니다. 제가 기마 중국이라고 쓴 건데요. 기마 중국은 제가 일부러 중국이라고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우리가 중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뿐 아니라 중국에 해당하는 나라를 다 뜻해요. 중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군사력, 전투력, 그리고 그걸 위한 생산력이 우리보다 초월적으로 높은 상대를 저는 공통적으로 중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기마민족들이 중국이냐? 인구는 적어요.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기병 한 명이 보병 한 명의 15배에서 20배의 전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초원이 갖고 있는 가축의 생산력은 전투력으로, 군사력으로 환산했을 때 이거는 한반도 주민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전투력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소, 말을 길렀지만 기본적으로 유목을 해서 소, 말을 기르는 그 머릿수하고 우리에서 겨울마다 쇠죽을 끓여가지고 꼴을 먹여가면서 한 마을에 소 한두 마리씩 있는 그 생산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생산력은, 가축의 생산력은 전투 시에 곧바로 군사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의 몇십 배의 군사력이에요. 그러므로 전투력은 역시 우리보다 초월적입니다. 그리고 기병이란 건 정말 무서운 상대고요. 일본은 원래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나라였지만 일본이란 국가는 그 자리에 자리 잡은 이상 국력의 차원에서 반드시 한반도를 넘어선 운명을 갖고 시작했어요. 왜? 일본은 평야의 비율도 우리보다 높지만 평야의 질도 애초에 우리보다 달라요. 그래서 일본은 개간이 어느 정도 완료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와 곡물 생산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땅에서 시작했어요. 그 추월이 이루어진 게 중세 시절에 일어났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을 때 일본의 인구, 쌀 생산력 모두 조선이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침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조선 시대에 조선 전체의 쌀 생산력이 일본의 도쿄, 에도를 둘러싸고 있는 간토 평야, 단 하나의 평야의 쌀 생산력과 똑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한국에 비하면 훨씬 유리한 환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의 전투력을 초월적 전투력이 아니라 역사기간 내 언젠가는 우리를 추월할 추월적 전투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왕조는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적은 인구와 적은 생산성, 적은 회복력을 가지고 최대한 버티가 된다라고 하는 수성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신분부와 남녀노소를 넘어가고 모든 사람 들어갈 수 있는 산성 안에 들어가서 농성을